코로나19로 바뀌는 세상 이야기가 언론에 가득한데요. 원격 의료가 화두가 됐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일시적으로 시행해본 결과 괜찮았는지 청와대는 비대면 진료를 검토한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비대면 진료라지만 사실 원격 진료와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요. 원격 의료는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당시 의사협회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 강하게 반발했었죠. 원격 의료가 가능하려면 높은 수준의 ICT, 즉 정보통신 기술이 필요하고 또 그런 인프라를 훌륭하게 갖출 만한 자금력을 가진 것은 아무래도 대기업밖에 없어서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죠. 당장 학교 온라인 개강만 보더라도 학교의 재정 상황에 따라 아이들이 받는 교육의 수준은 다르니까요. 그러다 보면 환자들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또 동네 병원들은 무너지고 거대 병원의 독과점 형상과 함께 의료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 반대의 이유였습니다. 원격 의료를 도입해서 실행하는 국가는 이미 많습니다. 서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그렇고 미국 역시 원격 의료 산업이 발달해서 지난 5년 동안 원격 의료 이익이 무려 연평균 25% 이상 늘었다고 하네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피할 수 없는 것인지 그렇다면 민주당은 당시에 왜 반대를 했었는지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이유와 함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국민에게 돌아올 이익뿐 아니라 만약의 피해 역시 낱낱이 토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 사건의 주요 용의자들이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또 다른 온라인 공간에서 성착취물 영상이 유포되고 공유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성착취물 영상을 통해 불법 도박이라는 또 다른 덫에 빠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성착취물 영상과 불법 도박 대체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성착취물 영상과 불법 도박 저희가 이전에 이제 서울타임즈 코너에서 잠깐 살펴보긴 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얼핏 봐서는 그냥 별개의 문제 같거든요. 물론 둘 다 굉장히 나쁜 짓이지만 근데 정확히 어떤 식으로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기본적인 구조로는 성착취물 영상을 미끼로 해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 가입을 권유하거나 혹은 거기서 계속해서 베팅을 하게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착취물 영상을 통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도박 사이트로 와라. 그래서 거기서 예, 자꾸 베팅을 하게 하고 아, 네. 그렇군요. 자, 사실 이제 이 불법 도박 사이트도 그렇고 이 성착취물 영상 이런 것도 지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좀 화제가 되고 논란이 돼서 그런데 예전에 이 소라넷이라고 있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은 근데 소라넷이 지금 잡혀서 그 운영하던 운영자가 잡히고 그리고 이렇게 다 다치고 했는데 지금 이런 비슷한 사이트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여전히 그 성착취물들이 공유되는 서버가 해외에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그런 사이트들에서는 이렇게 성착취물 사건이 이슈가 될 때마다 그것이 이제 상위에 노출되는 키워드가 되거나 혹은 그러한 제목으로 만들어지는 피해 촬영물이 계속해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텔레그램 성착취 방들을 모니터링했을 때 그 방들에서 이제 홍보하는 방들에서 이 성착취물 영상도 유통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불법 도박 사이트 링크도 함께 공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라넷과 같은 그런 사이트들이 이제 별도로 텔레그램방 영상들을 유통시키는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그 텔레그램 성착취 방들 안에서도 이와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들의 링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돼 왔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같이 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홍보해주고 그리고 이게 성착취물이 미끼처럼 해서 작용해서 불법 도박 사이트로 넘어오게 하고 거기서 또 막 이걸로 이용해서 베팅을 하게 하고 이런 거군요. 그리고 텔레그램 네. 방까지 이 링크가 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한두 개가 아니라 네. 정말 많은 이제 불법 도박 사이트 링크들이 그 텔레그램 성착취 방들에서 공유가 됐었었고요. 홍보가 됐었고, 어떤 피해 촬영물, 그러니까 어떤 성착취물 같은 경우에는 편집이 되어서 음. 예를 들면 그 피해 촬영물 상단과 하단에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 배너가 네. 위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 이제 그 영상물을 볼 때 자동적으로 광고가 노출되는 거죠. 네. 본인들이 그 영상물을 편집해서 다시 재배포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 아니면 그 사이트에 미끼처럼 성착취물 영상들을 공유하면서 배너 광고로 이제 불법 도박 사이트를 띄워놓거나 아니면 그 영상물 게시물 하단에 불법 도박 사이트 링크를 걸어서 직접 보이게 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해서 계속해서 홍보 미끼처럼 이 성착취물들을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 중에 편집을 해서 뭐 재배포를 하고 거기다 배너를 뭐 띄우고 이랬다는 거는 사실 그냥 서로 사이트 운영자들끼리 공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실제로 네. 공조를 하고 있고요. 뭐 그냥 광고 배너를 띄워줄 때에도 정말 정상적인 거래의 방식이 아니죠. 그래서 아. 뭐 이번에 한겨레 이제 보도 같은 경우에도 서로 지인인 관계로 한 음. 사이트는 이제 불법 도박 사이트고 한 사이트는 성착취물 영상 공유 사이트고 이제 서로 수익을 홍보의 방식으로 계속 나누면서 이와 같은 피해 촬영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게 하고 있고요. 또 며칠 전에 이제 확인했었던 사례 중에 하나는 그 외부에 이제 성착취물, 특히 텔레그램방 성착취물을 볼 수 있다라고 네. 홍보 이미지를 배포를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카카오톡 아이디 같은 걸 적어놓고 이 영상들을 보고 싶으면 이 카카오톡 아이디에 말을 걸어라. 라고 해서 그 아. 카카오톡 아이디한테 말을 걸면 이 도박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고 본인한테 인증하면 자기가 그 영상들을 볼 수 있는 방으로 초대해주겠다. 이런 아. 방식으로 또 유인을 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카카오톡 아이디로 뭐 말을 걸어라. 뭐 저는 주로 뭐지 여행사 이런 데 그 웹사이트나 이런 데 가 보면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네. 네. 카카오톡 아이디로 찾아서 뭐 이걸 얘기를 물어보면은 질문을 하면 뭐 빨리 전화가 빨리 안 되는 경우에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걸 또 이용을 해서 거기로 오게 돼서 신청을 하면은 초대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군요. 예, 맞습니다. 네.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 "성착취물 영상을 경품으로 내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경품으로 내건다. 이거 어떻게 내거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예,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용을 하면서 포인트가 더 많이 쌓이면 그 영상물들을 원래는 시청만 할 수 있다가 다운로드도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음. 아니면 더 수위가 높은 그와 같은 이제 영상물들이 모여 있는 카테고리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경품처럼 음. 이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가 더 쌓이는 게 뭔가요? 그런 불법 도박 사이트들을 이용을 많이 하고 고액 아. 유저가 되면 될수록 이제 포인트가 적립되는 거죠. 아 이용 포인트. 그렇군요. 네. 그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사용하게 만들고 더 많이 오게 만들고 돈을 더 많이 쓰게 만든다.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엠번방에서 공유됐던 것들도 뭐 다른 데서 지금 많이 또 유통이 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 참 예. 네. 지금 너무 이것처럼 예. 네, 디지털 성폭력 이슈가 어떤 사건이 주목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전에도 이제 버닝썬 사건이 크게 네네. 터졌을 때도 버닝썬 동영상 이런 맞아요. 키워드가 예예. 불법 사이트에서 굉장히 상위권에 노출이 되게 되었고 이번에도 같은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 엠번방으로 드러난 사람들, 이 범인들만 처벌을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네요. 네, 특히 돈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성착취물 영상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수요를 이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돈으로 전환을 할지 계속 이제 궁리를 하고 실제로 그것을 연결해서 실행을 하는 거죠. 그게 모두 불법의 영역이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모든 영역에 대해서 수사가 다 이루어지기 어려운 한계도 있고 음. 지금 그 수사의 기법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이기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수사 공백의 영역이 생기고 이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들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대표님? 국내에서는 일단 법적인 규제 방안을 계속해서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수사적인 영역에서 특히 사이버 공간에 대한 수사를 위한 자원도 필요하고 기술력과 전문성을 수사기관 내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장기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해외 서버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텔레그램 같은 경우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국내 규제를 해서 이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쉬울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국내 규제로만 당연히 네.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수사 기법을 이제 개발한다는 것은 해외의 수사 공조, 서버가 해외에 있든 혹은 본사가 해외에 있든 어쨌든 한국에 피해자가 존재하고 또 가해자 또한 그 사이트만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지 실제 가해자는 한국에 있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번에 잡힌 박사도 그렇고 조주빈도 그렇고 그래서 그 서버가 해외에 있는 혹은 이제 본사가 해외에 있는 플랫폼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국제수사 공조의 창구 더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이제 수사적인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국제수사 공조가 이루어지는 게 관건인데 지금 요 이야기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이 N번방 방지법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 동영상을 가지고 있고 뭐 유포하고 그냥 다운만 받아도 뭐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거로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인터넷 업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이 사업자가 이용자의 모든 게시물 그리고 콘텐츠를 사실상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법 착취물이 동영상에 있으면은 그거를 신고하고 뭐 삭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일종의 약간 책임 같은 거를 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 IT 업계는 굉장히 반발을 하더라고요. 네, 플랫폼마다 다르게 적용되어야 네.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영상물이 쉽게 공유될 수 있는 방식의 플랫폼에서는 더욱더 어떠한 이제 기본적인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의 국가 정책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 대부분 지능의 관점으로 정책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인터넷 사업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발전시킬까의 관점으로 다루어 왔는데 이제는 안전과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일방적인 규제로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 혹은 이제 어떤 새로운 상식의 영역으로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뭐 성장만을 보고 우리가 인터넷 산업을 키워왔다면 이제는 인터넷 산업 자체의 어떤 사회적 책임 이런 것도 함께 네. 생각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 같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승희 한국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러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2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숫자인데요. 그런데 사망자 숫자는 2,305명으로 코로나 대응 모범 국가로 꼽히는 우리나라 그리고 독일보다도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걸 두고 주요 외신들이 러시아가 사망자 숫자를 축소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오선근 통신원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모스크바 오선근입니다. 네, 현재 러시아 상황이 어떤지 좀 짤막하게 전달해 주세요. 예, 조금 전에 발표된 오늘 5월 15일자 기준 하루 확진자 수가 1,598명으로 현재 누적 확진자가 24만 9천여 명을 넘고 있는데요. 네네. 어제 하루 잠시 1만 명 미만을 보였습니다만 거의 13일째 하루 확진자 수가 1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24시간 기준 사망자가 113명으로 이는 지금까지 러시아 전체 하루 최대 사망자 수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뭐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사망자 수가 상당히
낮다. 뭐 이게 높아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네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치 뭐 치명률보다 좀 많이 낮은 것 같아서 의심들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K 방역해서 굉장히 외신들이 칭찬을 많이 하는데 우리도 한 2.5% 되거든요. 예예. 그래서 러시아 지금 현재 러시아의 확진자 수가 사망자 수가 사망률로 따진다면 1%가 안 되는 음. 0.92%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다른 지역에서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그 사망률이 3%를 넘는 지역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글쎄 뭐 러시아 정부는 아니라고 굉장히 반발을 했는데 현지에서 분위기는 느끼시는 건 어떤가요? 뭐 기본적으로 사망자가 많을 것이라고 느껴지긴 합니다만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원래 지금 현재 이 사망률에 관련된 게 외신을 통해서 보도됐었죠. 근데 그 외신 보도를 통한 보도에 대해서 그 모스크바 시당국이 공식 그 사망자 발표를 하면서 그 의혹을 부추긴 면이 있는데요. 지난 12일에 모스크바 시당국이 2020년 4월 사망자 수라면서 한 달간 11,846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여기에다가 지난 10년간의 4월 사망자 수를 평균 수치를 비교하면서 평균 수치가 9,826명이었는데 이게 20% 정도 2020년에 높은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4월 30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모스크바의 사망자 수가 611명에 불과해서 그럼 나머지 1,500명은 어떻게 사망한 것이냐라는 꼭 그 3배 이상 높은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자아냈었습니다. 그렇군요. 모스크바 시당국이 오히려 의혹을 부추긴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사망자 수를 발표를 하는데 이게 예년에 비해서 같은 달 예년에 비해서 이게 좀 많이 늘어났는데 모스크바에서 밝혔었던 그러니까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한 숫자를 거기다 넣어봤더니 그보다 훨씬 더 많더라 평균보다. 그러니까 항상 뭐 한 9천 맞습니다. 명 예. 정도 뭐 9,800명 뭐 이 정도 됐었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 그리고 거기다가 코로나19로 사망한 숫자를 대봤는데도 그거보다도 더 많으니까 그럼 나머지 사망자는 뭘로 사망한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정보가 정확하게 다 오질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러시아의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은 물론 지금 뭐 미국에 이어서 2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은 얘기가 오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안정적인가 보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진짜 그런지 아니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뭐 이유는 뭔지 어떤가요? 실질적으로는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러시아 당국의 경우에는 뭐 일찍부터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하면서 나름의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이게 3월 2일이었죠. 당시 이탈리아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러시아 자국민이 귀국하면서부터 첫 확진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2차, 3차 감염으로 늘어나면서 러시아 당국은 한때 자국민 귀국을 잠시 중단시킬 정도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러시아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신규 확진자 및 누적 확진자 중에 45% 이상이 무증상자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 무증상자에 대한 대처가 지금 러시아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도 기억하기를 그야말로 철통 봉쇄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꽁꽁 막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러시아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별로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45% 무증상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근데 보니까 모스크바에서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왔어요. 뭐 전체 러시아 확진자 수의 절반이 넘는 숫자가 지금 모스크바에서 나왔는데 이게 뭐 단순히
대도시라서 그런지 왜냐면 다른 곳들도 보면은 조금 인구가 아무래도 좀 밀집되어 있는 쪽에 많이들 확진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러시아만의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예,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스크바가 메가폴리스라는 점이 아마 러시아 내 타 지역에 비해서 확진자가 많은 가장 큰 이유일 듯 합니다. 모스크바가 공식 인구가 1,200만 명입니다만 비공식적으로는 거의 2천만에 달하고 있고 방대한 러시아 영토의 전체 인구가 1억 4천만 명 정도인데 그 10%에 달하는 인구가 이 모스크바에 몰려 있다는 점도 감염병 확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스크바의 경우에는 지하철 이용객이 하루 9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메가폴리스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메가폴리스라는 역할 때문에 모스크바의 경우에는 확진자가 발생한 초기에 조금은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코로나 확산을 확대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도 생기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전에 러시아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좀 비판했었던 의사분들이 계셨어요. 네. 공개적으로 이제 비판을 했는데 그분들의 의문사 사건도 좀 있었고 또 의료진이 굉장히 예. 많이 사망했다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거든요. 180명이 사망했다 이랬는데 예. 진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러시아에서 그 의문사가 사실은 좀 많았잖아요. 예전에도. 그래서 어떤 건지 좀 예. 궁금한데요. 무슨 얘기가 오가고 있나요? 예, 일단 의문사와 관련해서는 러시아 언론들도 보도를 했고, 지방에서 지난 4월 말부터 두 명의 의사가 또 자신의 병원에서 투신으로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투신으로 큰 부상을 입었던 3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이들은 열악한 병원 환경이나 의료 환경에 대해서 항의하다가 사건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 11만 명의 의료진이 투입되어 있고 4만여 명의 의대생들도 본인 동의를 거쳐서 투입되어 있다고 합니다만 그동안 러시아 당국은 실질적으로 의료진의 사투를 친송하면서도 그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던 측면도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피해나 사망 사실을 공식적으로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모스크바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상황이 좋다겠습니다만 러시아 지방은 아직도 열악한 업무 환경과 제대로 된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를 대면하듯 푸틴 대통령도 의료진에 대한 지원 확대를 했으면 물론 그 지원이 의료진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매일 강력히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골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런 혜택을 받기가 조금 어렵고 그래도 그나마 모스크바 같은 도시에 있으면은 의료진의 혜택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피해가 굉장히 많아서 여태까지는 칭찬만 많이 하고 피해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안 했는데 그 임계점은 좀 넘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피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푸틴 대통령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요. 최근에 대변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푸틴 대통령도 좀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푸틴 대통령 요새 그리고 인기 되게 많이 낮아졌다는 얘기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인기 실적으로 설문조사에서 국정 지지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오면서 러시아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만 떨어진 수치도 실적으로 지지율이 59%라 실적으로 굉장히 높은데 그래도 지지를 받고 받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의 경우에는 일부 서방 언론들에서 크렘린을 버리고 모스크바 외곽에서 피신해 있다라는 보도가 지난 3월 말 4월 초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 엄밀히 얘기하면 크렘린은 대통령 부위이기도 합니다만 행사용이라 할 수 있고요. 원래 푸틴 대통령이 직무를 보는 곳은 노보오바르바라는 모스크바 외곽에 위치한 거주 및 직무를 보는 곳이 따로 있기도 합니다. 물론 외부 행사를 지난 5월 9일 승전기념일 행사 외에는 모든 회의를 화상으로 그리고 원격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 행사들에 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변인들이나 총리 그리고 각 부처 장관들의 감염 사례가 연이어 전해지고 있어서 러시아의 심각성을 어떻게 보면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뭐 크렘린이 벌었다 하지만 사실 크렘린이 뭐 행사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곳이고 어차피 모스크바 외박에 거주를 하고 또 뭐 진물을 보는 곳이 따로 있기 때문에 버리고 떠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격리를 하는 모습은 보여준다. 뭐 화상으로 회의를 한다든지 뭐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러시아 소식을 들으려고 좀 여러 가지로 여쭤봤습니다. 네, 러시아 모스크바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선근 러시아 모스크바 통신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지금 중국에 대한 압박 수준을 높여가고 있고 이제 거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보니까. 네. 자,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라고 굉장히 거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외교 관계를 끊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건 뭐예요? 그 모든 관계니까 뭐 그것도 들어 있는지 설마,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설마 이제 다들 그러고 있죠.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0조 원 가량을 절약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약간 이 미중 무역 간에 무슨 협상안을 얘기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 했던 발언 중에 네. 가장 강도가 높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 상장이 됐지만 미국의 회계 규칙을 따르지 않는 중국 기업들을 열심히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백악관 참모들을 시켜서 연방 공무원의 퇴직금 운용기관에 중국의 투자를 원치 않는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의 주식뿐만 아니라 관련 지수에도 투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셈으로 평가를 받아서 주로 경제적인 쪽으로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당연히 중국은 반발했겠죠. 관영 환구시보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초조감, 미중 간 방역 수준의 큰 격차에서 오는 워싱턴 엘리트들의 당혹감에서 비롯된 발언이다. 결국 대선이 코앞에 닥친 트럼프의 광기다. 여기도 만만치 만만치 않네요. 세게 비판을 하면서 반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중국도 이제 반격을 슬슬 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관영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미주리주를 대상으로 중국이 보복에 나설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미주리주가 지금 미국이 이제 중국의 늑장 대응으로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다. 뭐 이런 얘기가 네.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보복하는군요. 미주리주를 겨냥해서 보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영국과 캐나다에 이어서 미주리주의 세 번째 수출국이래요. 그러니까 미주리주가 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중국이 무역 보복을 하게 된다면요. 네. 근데 중국이 그 얘기 했었잖아요. 돈이 없어서 네. 우리가 1월에 했던 약속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계속 물어보고 있었잖아요. 미중 네. 무역 합의 다시 할 거냐 했더니 제 협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네. 자다가 일어나서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아마 더 세게 얘기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네. 미주리주의 뭐 무역 제재 보복을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살 돈도 별로 없을 텐데요. 중국도 지금 굉장히 그렇긴 어려워갖고. 한데요. 그래도 가장 앞서서 좀 빠져나간다고 얘기를 음. 하니까요. 네,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미중 간의 설전이 워낙 뭐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어서요. 네. 네. 자, 이것도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프랑스에 본사가 있는 세계적인 제약회사 사노피. 네. 네, 처음 들어봤는데 저는 코로나19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나 봐요. 지금 백신 네. 개발하느라고 전 세계에 그렇습니다. 정말 가장 좋은 연구소라든지 네. 제약회사라든지 다 뛰어들고 있는데 개발을 하게 되면 미국에 우선 공급하겠다라는 네. 얘기를 아니 왜 프랑스 회사가 미국에 먼저 공급하는 그것도 이상하고 네. 프랑스 정부가 뭐 난리를 쳤겠죠. 말이 당연히 되냐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달에 경쟁업체인 영국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과 같이 코로나19 백신 공동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노피사가요. 근데 미국 보건부 산하에 있는 생물의약품 첨단 연구개발국이 프로젝트에 돈을 지원을 했습니다. 아. 지금까지 368억 원 규모의 금액을 지원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백신을 개발한다는 게 꼭 해낸다. 이렇게 성공이 보장되는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위험 리스크를 걸고 지금 미국이 투자를 한 게 아니냐. 그리고 거기 예. 먼저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네. 이제 그 다음은 사실은 후발주자는, 그렇죠. 후발주자들은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장사가 잘. 그래서 약간 리스크가 있는데도 미국이 이 정도로 후원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이렇게 미국에 먼저 공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뭐 마크롱 대통령은 물론이고요. 뭐 프랑스 정부 인사들이 다 나서서 코로나19 백신은 공공재다. 접근은 공정하고 보편적이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프랑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논리가 이렇습니다. 연구 세
세액공제로 산오피사가 우리 돈으로 2천억 원의 혜택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미국이 368억 원 정도를 지원했다고 해서 거기에 먼저 공급하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도 상당한 지원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부가 아주 전폭적으로 나서니까 산오피사가 한 발 물러섰어요. 그래서 독점으로 뭐 미국에 먼저 공급하진 않겠다 뭐 이러면서 약간 한 발 물러서긴 했습니다. 세금 공제 안 해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한번 물러서야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공공재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개발에 굉장히 많은 돈을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네. 많이 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제약회사 입장에서 이걸 공공재라고 확 내놓기도 네네. 그렇긴 할 거예요. 아마.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백신이 이제 곧 무기가 될 거다라는 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산오피사는 하반기 임상시험을 해서요. 내년 하반기쯤 내놓을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네. 다 내년에 내놓는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네, 그렇죠. 치료제가 먼저 나오고 백신은 내년에 나올 것이다라는 게 지금 거의 뭐 기정사실화처럼 지금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누가 먼저 하나 이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네. 중국은 해킹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렇죠. 있는 거고. 네, 일파만파 번지고 있죠. 참나 백신 경쟁입니다. 자, 방글라데시의 로힝야족 사실은 이제 미얀마에서 쫓겨난 네. 로힝야 난민이라고 할 수 있죠. 쫓겨났다기보다 또 도망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100만 명이 지금 밀집이 되어 있는데 이 난민 캠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 그렇습니다. 거기가 뭐 사진이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도저히 참 살기가 정상적으로 살기가 어려운 그렇습니다. 곳이거든요. 정말 네. 열악하다는 말로도 표현이 네. 좀 부족한데요.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 지역에 있는 난민 캠프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난민 2명이 격리 조치가 됐어요. 한 명이 로힝야족 출신이고요. 한 명이 난민 캠프 근처에 거주하는 현지 남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로힝야족 난민 캠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WHO가 신속 조사팀을 파견해서 검사, 격리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 1,900여 명이 격리돼서 검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 이곳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최대 규모의 난민 캠프입니다.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코로나19가 지금 확진 환자가 나왔기 때문에 대규모 확산 사태가 정말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난민 캠프에 임시 건축물들이 밀집해 있는데 천하고 그냥 대나무를 엮어서 맞아요. 대충 만든 곳이고요. 좁은 골목에 하수가 넘쳐 흐르면서 환경이 열악하기로 좀 유명합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인구 밀도보다 최소한 1.6배 높다. 지금 프린세스호도 굉장히 너무 밀접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보다도 1.6배가 높으니까 훨씬 더 열악한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치료 병상이 캠프 내에는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도 없대요. 네,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적절한 의료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피해가 커지면 수천 명까지도 확진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정말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방글라데시도 이 난민을 다 받고 싶지는 않았는데 네. 종교적인 이유로 네. 그것도 있고 그리고 외국에서 좀 도와주죠. 그렇죠. 네, 이걸 이제 도와주니까 원조를 받고 해서 지금 받아서 있는 건데 이 경제가 안 좋아지고 사정이 좀 안 네.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자국 내 사정도 안 좋거든요. 네, 그럼 네. 외국에서 들어오는 돈줄도 사실은 끊길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네. 상황입니다. 아, 참. 이것 때문에 아웅산 수지는 굉장히 그렇죠. 예전에 네. 우리가 얘기했던 알던 네, 그 아웅산 수지가 아니구나라고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자, 세계무역기구 WTO의 아제베도 사무총장이 원래는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인데 중도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처음에 이 뉴스 보고 WHO인 줄 알고. 그러니까요. 깜짝 저도요. 놀랐어요. WSS 사무총장인가 네, 저도 네, 네, WTO WTO 세계무역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무역기구의 기능이 마비된 데 대한 무력감을 좀 주위에 토로했던 것으로 이제 좀 조사 결과 밝혀졌는데요. 미국이 그동안 중국의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이용해서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한테 무역이 불리하다라고 굉장히 불만을 많이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소위원을 임명하는 것까지 보이콧 하면서 지금 WTO의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가 작년 말부터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아제베도 사무총장이 중도 사퇴한다고 발표하니까 당연히 미국의 입김이 있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임을 해도 WTO는 끔찍한 곳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튼 중도 사임을 하니까 잔여 임기는 4명의 사무차장 가운데 1명이 임시로 대행을 할 전망이에요. 근데 아제베도 사무총장이 자유무역과 국제협력을 강조했던 걸로 좀 유명했던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일찍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니까 앞으로 세계 경제 무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목소리가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7명일 거예요. 네. 상임위원이. 근데 이제 자리가 점점점 비면서 이거를 선임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미국이 보이콧을 했어요. 네.
그래서 계속 선임 안 해주고 그렇죠. 왜냐하면 WTO는 거기서 이제 회원국이 전부 다 만장일치로 결정이 나야 되는데 그래서 정족수가 3명이 돼야지 이걸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난해 12월로 인해서 3명 남아있다가 2명이 이제 관뒀거든요. 임기가 다 돼서 네. 1명 남았는데 중국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이 계속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 갖고서는 뭘 할 수가 없어요. 없죠. 정족수가 안 되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제 사무총장이 네. 자괴감을 느낀다고 그러고 네, 나가는 게 그렇습니다. 아닌가. 근데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경제 위기가 지금 위기설이 굉장히 불거지고 네.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무역 관련 국제기구 수장이 사임하니까 이게 대책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남은 중국 네. 상임위원도 사실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도 안 남을 수 있어요. 자, 올해 그렇네요. 11월까지 선임을 안 하면은 네. 그냥 빈 기구가 돼버리는 아무도 네. 상임위원이 없는. 근데 괜찮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원래 트럼프 대통령 WTO 뭐 반대하는 그러니까요. 사람이니까 아무도 네. 이제 그래서 그런지 않았나. 글쎄 뭐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긴 그게 하겠습니다만은. 11월이니까요. 네. 네. 빨리 대응을 해야 아직 되는데 멀었어요. 걱정입니다. 네. 자, 유럽에서 이게 스웨덴 생각이 자꾸 나네요. 네. 집단 면역이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네. 코로나19에 걸려서 일단 항체를 갖게 되면 많은 사람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유행이 멈출 것이다. 이거 스웨덴 실패하지 않았나요? 또 이거 또 하는 국가가 있어요? 지금 프랑스의 파스테르 연구소가 각종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가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네네. 상황이. 그래서 항체를 보유한 비율이 얼마나 되나 전체 인구 중에 그렇게 심했는데도 4.4%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굉장히 낮죠.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곳이 파리였는데 파리도 항체 보유율이 평균 10% 수준이라고 합니다. 너무 낮은데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면역만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을 통제하려면 인구의 한 65% 이상이 네네. 면역력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연구 결과를 보면 집단 면역만으로는 제2의 유행을 막을 수가 없고 결국 백신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다라고 연구소 측이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프랑스보다 상황이 더 심각한 스페인은 그럼 어떤가라고 연구를 이제 앞선 연구가 있었는데 그때도 스페인 전체 인구의 5%에 불과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걸렸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미국도 지금 항체를 가진 인구가 대체로 5% 선에 불과한 걸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웨덴 얘기를 해보면 많아야 스톡홀름 인구의 한 25%만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집단 면역은 좀 불가능하고 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백신이다. 이 얘기가 지금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65%를 어떻게 채우나요, 그거를? 정말 힘들죠. 네. 네, 많이 지금 미국에 굉장히 확진자가 많이 나왔지만 네, 사망자도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이게 집단 면역으로 이게 해결되는 번지기 게 전에 벌써 사망하는 사람들로 그게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집단 면역을 갖게 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참고로 이 프랑스의 파스테르 연구소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네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서 처음으로 에이즈를 발견을 했다라고 아. 들었어요. HIV 바이러스를.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CDC로 넘어가고서는 이야기가 뭐 데이터가 쉐어가 됐다 뭐 이런 네. 얘기를 들었는데 은근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예술에만 관심이 많은 줄 알았는데 이런 것도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스테르 네, 이름이 맞아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네. 놀라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해외 뉴스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T 속으로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네, 이렇게 그 로고송이 나가면은 네. 이렇게 막 고개를 까딱하면서 즐기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그게 이제 김덕진 부소장님. 너무 흥겹잖아요. 네, 흥겹긴 해요. 으따 이러면서. 으따 하면서 예, 흥겨운 고개를 리듬에 맞춰서. 하면서 네, 하십니다. 자,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어요? 네, 흥겹게 리듬을 탔지만 내용은 조금 흥겹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은요. 지금 최근 IT계 뜨거운 이슈이자 또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법안 2가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네네. 해요. 이른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거에 이어서 넷플릭스 갑질 네네. 방지법 그리고 N번방 방지법. N번방 방지법. 네, 이 2가지 법안과 관련돼서 뭐 지금 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뭐 심사 소위는 이미 다 두 개가 통과가 됐고 N번방 방지법은 뭐 국무회의까지 지금 통과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법안들에 대해서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 반발을 하고 굉장히 있어요. 반발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 반발하고 있는 게 왜 그런지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법안이 처리될지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이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사실 지난주에도 그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국내 IT 업계들이 이 네. 넷플릭스 망 네.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뭐 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넷플릭스는 오히려 피해가고 우리가 네네. 피해를
피해를 입는다라는 얘기 때문에 반발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자, 그럼 먼저 뭐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 두 가지 법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N번방이 가장 이슈니까 네네. N번방부터 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오히려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이제 피해 받는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 법안에 대해서 지금 또 인터넷 업계에서는 상당히 지금 반발을 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야기가 되니까 왜 반발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내용을 조금 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N번방 방지법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이제 디지털 성범죄 촬영문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협박한 자가 직접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지고 있거나 유통을 했거나 만든 사람이 처벌을 받는 법이에요. 그리고 N번방 사실 이제 방지법은. 뭐 만들고 유통하고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운을 받고 그리고 소유를 하고 있고 그렇죠. 이것도 전부 다 이제 처벌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개인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네네.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이 현행 만 13세에서 16세까지도 네네.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착취물로 얻은 뭐 이득은 몰수나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다 모두나 이제 공감을 하고 있어요. 공감하고 있죠. 근데 네. 이제 이 법안에 또 한 가지의 결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이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논의해서 법안 통과를 준비 중인 법안이에요. 그러니까는 N번방 금지법이라고 얘기하자면 이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린 게 좀 쉽게 말씀드려서 N번방 관련 뭐 통신금지법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 네, 이 법안은 내용이 뭐냐면요. 앞서서는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만약에 개인과 개인끼리 어떤 뭐 서비스 상에서 그 파일을 주고받았다. 혹은 그 서비스에 파일을 올려놨었다. 그렇다라고 할 때 그 서비스 그 관리자들한테 왜 너네 서비스에 그게 올라가 있는데 너네가 관리를 하지 못했느냐 라면서 책임을 묻겠다. 라는 게 이 법안의 이제 핵심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제공한 인터넷 플랫폼 뭐 사업자에게 그렇죠. 거기를 통해서 이런 뭐 동영상들 이런 네. 거를 뭐 함께 뭐 공유를 하고 서로 올리고 이랬으면은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톡으로 뭐 네네. 주고받았다라고 네네네. 하면은 이제 그 톡을 만든 회사에게 네네. 이제 그걸 책임을 묻겠다라는 게 이제 법안의 두 번째 법안인데요.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업로드를 하거나 전송 시점을 하거나 그럴 때 좀 사전 대응을 좀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라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기술적 관리적인 조치 의무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뭔가 잘못됐을 때 만약에 이제 뭔가 이제 그 안에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심지어 이제 대통령령에 의해서 일부 징역까지도 할 수 있게 좀 강력하게 하겠다라는 게 지금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업자들이 네. 사업체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걸 막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인터넷 사업자들은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파일을 예를 들어서 주고 받았어요. 네. 근데 그게 만약에 성인물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이제 불법적인 어떤 영상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일단은 그 불법적인 영상인 걸 알기 위해서면 봐야지 알죠. 그렇죠. 보거나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 메신저 상에서 개인과 개인이 주고받는 파일이나 대화를 어쩔 수 없이 법에 따라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파일을 검열하거나 필터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미 그 N번방 말고 예전에 텔레그램 얘기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이미 예전에 그런 것들이 워낙 문제가 되다 보니까 텔레그램도 그렇고 카카오톡도 그렇고 대부분의 어떤 국내 메신저들이나 글로벌 메신저들이 암호화를 상당히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더라도 사업자들은 그걸 데이터를 암호를 풀기 전이나 암호가 막혀있는 상태에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이 법안을 지금 이 그 원문 그대로 만약에 하려고 하면 암호화를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오히려 암호화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 오히려 이게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첫 번째로 나오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법 이름 N번방 금지법이잖아요. 네네. 그 N번방이라는 게 텔레그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 법을 한다고 텔레그램을 처벌할 수 있느냐? 지금 뭐 못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이게 뭐냐면 실제로 이 역차별 문제 때문에 네네. 이 법안에 그런 내용은 넣었어요. 그러니까 투명성 보고서라고 그래서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법을 어떻게 잘 지키고 있다 혹은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다는 걸 일종의 리포트, 그러니까 네. 어떤 보고서를 제출하기 의무를 지금 하겠다라는 것도 이 법안에 들어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안에 그런 걸 하려면 일단 국내에서 뭔가 서비스를 하거나 기존의 국내 사용자 뭔가 이게 국내에 있던 것들과 좀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시겠지만 텔레그램은 지금 그 정도 수준도 아니고 미국 얘기도 아니고 전 세계 얘기도 듣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국내에 텔레그램 코리아가 있는 것도 아니란 그렇죠.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법안이 되더라도
텔레그램은 어차피 안 된다. 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N번방 금지법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과연 이걸로 텔레그램을 막을 수 있느냐라는 이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지금 상당히 논란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그 채팅뿐만 아니라 같이 연관되는 건데 주고받는 영상이 기술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그 영상 자체가 일반적인 우리가 성인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19금 영상들, 그러니까 네네네. 그 합법적인 19금 영상과 그렇지 않은 영상들을 또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결국 이것도 보지 봐야지 않으면 알아죠.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어. 지금 상황에서 이게 통과가 되는 것이 앞서서 이런 그 개인에 있는 보호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건데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이나 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이상해진다 법이 그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러면 암호화하던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네. 빅브라더처럼 모든 이제 메신저 내용이라든지 심지어 오가는 동영상들도 그렇죠. 우리가 처벌을 안 받기 위해서는 봐야 된다라는 네, 그런 이야기인 의미죠. 거죠. 근데 네. 그렇게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사업가는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안해서 거기 있겠어요? 딴 데로 가지?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오히려 이것이 해외 사업자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또 성장할 수 있다, 혹은 해외로 더 이제 음성적으로 더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기본 국내 사이트들에서 어떤 기술이 더 발전해서 완전히 성인물 같은 걸 걸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 거를 오히려 국내에서 돌리는 사람들은 그럼 국내 서비스를 안 쓰겠죠. 이제 그럼 오히려 더 음성화될 수 그렇죠. 있다라는 것들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국내에 있던 그 네티즌들도 이런 게 계속 이슈가 되니까 이거 우리가 거꾸로 감청당하는 거 아니야? 뭐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인지 이번에 지금 이제 인터넷 업계 방통위에서 오늘 반박 입장도 네네. 내긴 했더라고요. 뭐라고 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사생활 침해 우려는 없다. 그래서 사생활이나 사적인 대화는 대상 정보가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어떤 그 이제 공개돼서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공개돼서 유통되는 정보 중에 어떤 영상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말하는 어떤 대상에는 개인 이메일이나 비공개 카페, 메신저 등은 대상으로 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번 법안이. 근데 그러면 어떻게 그런 거를 그런데 통하지 않고 네. 어떻게 유포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뭔가 예를 들어서 공공용한 포털 사이트나 네. 공공용한 자료 사이트에 그런 게 만약에 올라갔다. 그걸 거기다 올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얘기 드리는 게 네. 이게 이름은 N번방 반지법인데 정말 이게 N번방이냐? 이건 차라리 오히려 국내에 있는 뭐 어떤 플랫폼 사이트들, 예를 들면 네이버나 다음이나 카카오들이 네. 뭔가 게시판에 잘못 올라간 것들을 관리를 안 했을 때 이 사업자들한테 이제 소위 처벌할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제 국내에 있는 인터넷 기업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독소 조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방통에서 같이 얘기한 게 이게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기술적인 조치들은 사업자들의 의견 수렴해서 1년 뒤에 시행할 거다. 아니 통과하기 라고 지금- 전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이 살짝 드는데요. 네,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그래서 이 법안 자체의 의도는 좋지만 네. 이게 지금 상당히 빠르게 지금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과연 이게 기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그 법안의 이름을 이제 대표성 있는 어떤 법안의 이름처럼 제대로 될 수 있느냐라는 거에서 계속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N번방 방지법 하면은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개인, 네. 네 이거 뭐 소유하고 있든지 유통한다든지 만든다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뭐 이런 부분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또 있는 줄은 저도 사실은 오늘 네. 알았거든요.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넷플릭스 갑질 방지법도 비슷합니다. 어떤 건데요? 네, 지난주에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넷플릭스 갑질 방지법도 지금 제일 포인트는 넷플릭스가 한국 망사용 그러니까 망 기업들한테 돈을 못 내겠다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못 내니까 그거를 정부에서 뭔가 이렇게 아예 갑질 방지법처럼 지금 이제 인터넷이 만약에 느려지거나 인터넷에 데이터를 많이 쓰는 게 인터넷 사업자뿐의 책임뿐만 아니라 컨텐츠 사업자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같이 뭔가 돈을 내거나 같이 기여금을 내서 망을 늘리자라는 게 이 법의 취지예요. 네. 그런데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미 국내에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는 통신사들에게 어느 정도 돈을 내고 주고 있어요. 있다. 그러면은 결국 안 내고 있는 넷플릭스나 혹은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유튜브 네네. 같은 구글과 같은 회사에 돈을 내야지 그들한테 받아내야 네네.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들이 돈을 안 낸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뭔가 처벌할 수 있는 어떤 법안이나 내용이 없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지금 이들은 서버 자체 특히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국내 서버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걸 그렇죠. 가져와서 쓰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들은 이제 소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다가 임시 서버를 만들어서 네.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사용자들이 조금은 느려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하는 뭐 이런 방식처럼 결국에는 피해는 소비자들이 보게 돼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럼 그 입장에서 망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통신사들이 직접적으로 그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넷플릭스와 어떤 계약이나 힘의 싸움이나 힘의 논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이 이러니까 따라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지금 그 네이버나 카카오나 우리나라에 있는 사업자들이 법이 있으니까 너네 지금보다도 컨텐츠 비용 더 내야 돼라고 하면 이제 오히려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없고 넷플릭스는 빠져나가는데 네. 예, 국내는 안 되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이것도 법안 이름은 넷플릭스 갑질법인데 오히려 컨텐츠 사용자들이 힘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뭐 굳이 갑질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넷플릭스 뭐랄까요 도피법인가요? 약간 내용이 좀 네. 봐도 맞지는 않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네. 뭐 그래서 결국에 손해는 이제 국내만 본다. 네, 이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해외에는 이 이제 넷플릭스 같은 걸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그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린 망 중립성 그러니까는 망 사용자들이 네네. 자기가 마음대로 망의 속도나 서비스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거를 미국에서는 이미 그걸 풀어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가 말을 안 들으면 통신사가 그럼 우리 통신망에 쓰는 넷플릭스는 우리가 느려지게 할 거야라고 하면 만약에라도 넷플릭스가 그 망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돈을 내서라도 그 망에서 쓸 수 있게 그러니까 기업 대 기업으로 계약할 수 있게 그걸 풀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정부가 나서는 상황이기는 해요. 것보다는 기업들끼리 서로의 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 그렇죠. 좀 뭔가 방법을 좀 마련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쪽이 더 낫지 않겠냐. 네네. 자, 두 법 어떻게 보세요? 통과할 수 일단은 있을까요? 그 N번방 방지법은 워낙 지금 이슈가 맞아요. 되고 있어서 네네. 어느 방식으로든 통과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이제 제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수준으로 통과되느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두 개 법안이 다 통과되느냐 아니면은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이냐라는 것과 그 수위는 봐야 될 때 어느 정도 될 것 같긴 하고요. 넷플릭스 갑질 방지법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선언을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둘 다 이번에 본회의가 안 열리고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해당 법안이 이제 자동으로 폐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대 국회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맞아요. 때문에 이 둘 중에 만약에 하나만 통과된다면 N번방이 좀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로 지금 될 수 있을 그렇죠. 것 이게 같습니다. 워낙 이슈가 됐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네, 김덕진 부소장님한테서요. 네, IT 속으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진 부소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재난지원금을 사용 못한다라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정부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재난지원금 받은 분들에 한해서 사용 지역을 한 번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절차, 방법 그리고 일정 등은 지자체와 협의 후 안내한다고 하니까요. 네, 뉴스 나온 대로 저희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